자,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여 경제가치 판정하여 가액을 표시한 게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그 가치하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가격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출제가 빈번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한번 사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동산 가치가 지금 1억인 게 있대요. 1억.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1억이 거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말이지 어떤 사람이 8천만 원에 샀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치는 1억짜리지만 실제로 지불된 값, 교환의 대가는 8천만 원이죠. 그 8천만 원을 가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가격과 가치는 일치 또는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부동산을 누군가가 8천만 원에 샀다면 이걸 다시 대파할 때는 8천만 원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치가 얼마짜리니까? 1억짜리니까. 그러니까 빈번히 거래되면 이 가격은 가치 점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자, 가치가 1억인데 이걸 누군가가 1억 2천에 샀다. 그럼 비싸게 산 거죠. 맞죠? 그럼 새로운 거래가 일어났다. 자, 시장이 제약이었고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요 가격 1억 2천은 가치 1억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장 가치 개념으로 봐요. 자, 그래서 most probable selling price라고 합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되는 가격. 이것을 우리가 시장 가치, 마켓 밸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도 보면요. 이따가 시장 가치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본 틀로 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와 가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현재 평가하는 가치.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은 이제 value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가치, 어떤 부동산이 가치가 1억이 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 이 부동산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benefit, 편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편익이 있으니까 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동산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뭐가 있냐면 그 부동산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이나 효용성 또는 뭐 권리나 이익, 권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비금전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얻게 되는 편익이 클수록 이 부동산 가치는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장래 기대되는 저 기대 편익을 현재 시점에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 저 주체에 누가 가장 전문가냐? 감정평가사입니다.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전문가는 감정평가사, 감평사 이렇게 적겠습니다. 감평사. 근데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자세히 배우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개념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그렇죠? 그다음에 보상 가치, 뭐 보험 가치.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다 보니까 뒤에 두 글자가 다 가치죠. 그래서 가치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목적에 따라. 자, 목적에 따라 가치는 뭐 여러 개. 목적에 따라 여러 개.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가치의 다원적 개념입니다. 가치의 다원설. 가치의 다원적 개념입니다. 또는 다원설 이렇게 합니다. 김윤희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가치는 뭐에 따라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다원설 그럽니다. 그리고 가치가 1억인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8천만 원에 샀다. 그게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이 가격은 이제 price. 영어로 이제 pri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불된 값. 실제로 지불된 값이고요. 교환의 대가죠. 교환의 대가. 얘기하던 전문가는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뭔가 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1억의 가치를 가지는 이 토지를 새롭게 거래하지 않는 한 8천만 원에 누가 샀다면 가격은 여전히 8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어진 시점에 가격은 단 하나. 아셨죠? 주어진 시점에 가격은 단 하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요 가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개지만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 단 하나.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가치는 같았지만 반드시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건 뭐죠? 가치죠. 근데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봐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거라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봐봐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빈번히 거래되면 가격은 점점 뭐에 가까워졌어요? 아까? 가치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가치인데 가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다가 이런 오차를 조정해서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알아내려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가격에다가 오차를 조정하니까 가치가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가격이 기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주의할 게 가격의 기초는 가치이다. 가격의 기초는 가치이다. 가치, 가격. 기초는 어떤 거? 가치, 치읓.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되게 가치가 높아서 가격이 비싼 것이지 단지 가격이 비싸다 해서 가치가 높다는 것은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가치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걸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빈번히 거래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이 가치를 유추해내는 겁니다. 저게 이제 그 나중에 배우게 될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중 가격, 유추 가격, 그와 관련이 있어요. 가장 중추적인 사고를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치 개념을 이제 시장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게 이제 미국 이렇게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정상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시장 가치, 우리 한국도 이제 뭘 써요? 시장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이제 감정평가를 규칙에서 시장 가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도 우리나라 좀 쓰고 있어요. 적정 가격. 지금 우리나라 사례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보통 이제 부감법이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 가치 유사한 표현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이것은 감정 평가를 규칙에서 쓰는 거고요. 이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를 법률이 있습니다. 중에서 우리 원칙은 뭘로 하냐면 시장 가치 원칙으로 돼 있어요. 감정 평가 규칙에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시장 가치가 원칙이고 예외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아까 우리 조건부 평가, 현황 평가 변칙이 있었죠. 뭐가 원칙이었어요? 현황 평가 원칙이고 예외가 조건 평가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시장 가치 원칙으로 평가하고요. 예외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치 개념과 관련된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그 84쪽하고 85쪽 상단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생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형성 요인, 여기는 발생 요인. 자,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가치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가진 이 토지는 사유이기 이전 국토 일부고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여건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가치를 형성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요인. 일반적 요인. 그래서 일반적 요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간의 모임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 법 제도의 행정적 요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 일반적 요인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 전반 또는 부동산 전반.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면 다 영향을 받겠죠. 모든 부동산 전반.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 요인이에요. 그런데 내 부동산은 어느 지역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똑같은 100평 토지를 하더라도 저 강원도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것을 기본 틀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지역적 요인이에요. 지역적 요인. 좀 전에 제가 강원도하고 강남 얘기를 했었죠? 자, 봅시다. 강원도와 강남 중에 어디가 자연적으로 더 환경이 더 아름답습니까? 강원도?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인간이 사는데 또는 뭐 상업활동 하는데 편리한 곳은 강남이에요. 그래서 지역적 요인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 요인을 지역적 차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 요인 얘기도 있어요. 지역적 차원의 일반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일반적 요인도 있고 강남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 요인.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 그것은 자연 자질과 자연 자원,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 부동산은 지금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데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지역 내에 존재하는데 강남에 있다고 칩시다. 내 부동산이. 그러니까 반드시 비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토지 용어 중에 맹지 배운 적 있죠? 선화지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루, 대자, 서, 대지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가치가 어떻든가요? 감가되죠. 또 이걸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위치가 비슷한 토지를 할지라도 그 위에 들어서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시공 상태라든지 면적이 좀 너무 좁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어요.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그래서 부동산 그 개별 상태가 가치 형성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 자체 뭐 택지라든가 토지죠. 택지, 토지하고 건물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을 살펴봤는데 이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적 요인을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지역 분석 이렇게 해요. 지역 분석. 그래서 여기 지역 분석. 대상 부동산 어느 지역이 속했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되지? 그런 특성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개별 부동산 상태에 따라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 이렇게 합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것도 이 다음에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중요하고요.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이걸 좀 생략하고 여하튼간에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지역 분석.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 하고? 개별 분석. 이렇게 하지만 오늘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가치 형성의 이것들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관련성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가치 형성에도 서로 무슨 관련성이 있다. 연관성,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있고요. 항상 변합니다. 유동성, 가변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동성 또는 가변성 이렇게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 관련이 있고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다 변해요. 그러면 이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치 발생 요인에. 그래서 이런 그 가치 형성 요인이 구체적 그 부동산의 유용성, 효용성을 결정하게 돼요. 유용성, 효용성을 결정하게 돼요. 유용성, 효용성. 아시겠죠? 그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치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유용성이 높은 이 부동산은 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또 상대적 희소성 이야기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 희소성. 자, 봅시다. 희박하고 적은데 여기 뭐라 돼 있나요? 상대적 그랬어요. 상대적. 자, 저걸 들어가기 전에 자, 요걸 먼저 합시다.
유효수요 개념이 또 필요합니다. 유효수요 개념이. 자, 우리가 유효수요 그랬으면 구매력이 있는 수요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에 대응해서 유용성, 효용성이 높은 이 부동산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 자, 여러분, 토지량은 절대적 양, 이 물리적 양, 불변입니다. 그게 부중성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 토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토지는 부족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리 이전성. 그래서 이것을 빼는 사람도 있고요, 포함시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하튼간에 이것들이 가치를 그냥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주의할 게 넷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 무슨 작용?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는 뭐한다?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출제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먼저예요. 이게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를 이렇게 표시해 놨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생 맞죠? 그죠? 그럼 강아지가 먼저 생겨야지. 어미개 뱃속에서. 형성이 먼저예요? 발생이 먼저예요? 형성이 먼저입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또 몇 번 냈었죠?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치는 발생한다 이러면 안 돼요. 뭐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치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의 내용을 좀 배우셨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지금 어디까지? 85쪽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정평가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가치하고 관련된 어떤 원칙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을 하고 이게 발생되는 이런 원인들이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가치 재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하는 어떤 법칙성을 추출해 냈는데, 그게 가치의 재원칙. 가치와 관련된 재원칙, 여러 원칙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말이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뭐 더해식으로 이제 그림을 좀 그릴 텐데요. 이게 이제 토지예요, 토지. 토지인데 이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일단은 뭐 이 다음에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건물이 있고, 이게 이제 토지를 이제 부지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표현이 이렇게 됐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 건물하고 부지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부지는 건물의 바닥에 있는 토지지 여기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물론 토지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경쟁이 대상이 돼서 복합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건물과 부지 그러면 이 부동산 내부하고 관련이 돼요. 부동산 내부다, 외부다, 내부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내부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일단 하고요. 내가 이제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까? 우리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잘 이용한다. 그게 뭐예요? 최유효 이용 아닌가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가운데 두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부동산 어떻게 이용하자? 최유효 이용하자. 최유효 이용하자. 근데 이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또 외부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부동산 외부와 관련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이 부동산을 잘 이용하고자 해요.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것에 토대가 되고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토대 또는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부동산이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한다.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예측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한다는 것은 전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측의 원칙입니다. 예측의 원칙. 아까 우리 이런 걸 배웠어요. 부동산 가치란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측 원칙이 선행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전제가 돼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예측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변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변동성의 원칙이에요. 변동성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렇게 좋겠고요. 변동의.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렇게 합시다. 뭐 변동성 그러지 말고 변동의 원칙. 그래서 이 예측 원칙과 변동의 원칙은 시간과 관련돼요. 시간과 관련됩니다. 시간과 관련된 원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치 형성률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럼 가치 형성률이 변해서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는 변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변동의 원칙 자세히 봐요. 가치가 계속 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부동산 가치를 오늘 1억이라 평가하고 돌아섰더니 한 달 뒤에 가치가 또 변했어요. 주변이 개발된다면 값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정평가서가 한 달 전에 이미 작성이 됐는데 그 한 달 사이 또 가치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는 평가를 할 때 말이지 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걸 명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에 근거가 됩니다. 기준 시점의 근거. 아까 제가 기준 시점 살펴봤었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것에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것이 1번, 여기 2번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대체 원칙이란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회비용 원칙이란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대체 원칙, 이 대체라는 것은 대신 그런 뜻입니다. 대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선택할 때 같은 값이면 이용성, 효용성이 큰 게 좋겠죠. 그렇지 않은 것을 대신해서 유사 부동산이 있다면, 그렇죠? 같은 유용성, 효용성이라면 가격이 낮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대체 원칙입니다. 대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왕이면 다 엉치마예요. 다시 한번 같은 값이면 유용성, 효용성이 큰 것을, 같은 유용성이라면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을 대체 원칙으로 합니다. 대체 원칙. 지금 여러분은 이런 대체 원칙에 따라 입각해서 행동한 셈이 돼요. 자, 나이가 말이죠. 이 시간을 뭐 할까? 다른 데 시간을 보낼 것을 거기다 소비하지 않고 대신 어디에 지금 소비하고 있어요? 강의 듣는 데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다른 데 소비할 것을 포기하기 일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다. 내가 물건을 살 때 10,000원을 지급하고 10,000원짜리 물건을 받아왔다면 이 10,000원을 다른 데 쓸 돈이었는데 다른 데 쓸 것을 포기하고 이 물건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0,000원 우리가 비용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기회비용. 이게 뭐냐면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이 있을 때 특정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포기한 대안 중 가장 최선의 거, 대가를 치른 것 중에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뭔가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치 원칙이 전제되고 이 기회비 원칙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치 원칙은 기회비 원칙의 전제가 돼요.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3방식 6방법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비용성, 그다음에 수익성, 시장성 이런 거 관련된 것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대상 부동산에서 원가 자료 등을 필요한 자료 등을 구하지 않고 유사 부동산에서 대신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간접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법 이해할 경우 대치 원칙은 거기에 다 쓰여요. 3방식의 이론적 기초 또는 근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 원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대치 원칙 좀 더 연결해 보죠. 아까 대치 원칙이 뭐라 했어요? 이왕이면 다 엉치마. 사람들은 봐요. 같은 값이면 이용성이 큰 것을 선택하려 하고
같은 유용성이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려 해요. 왜냐하면 그걸 선택할수록 자기가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서로 가지려 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값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만약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인 초과이윤이 사라집니다. 불로소득적 성격의 이런 초과이윤이 소멸돼요. 그게 뭐냐면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5번에 경쟁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의 원칙이란 초과이윤은 경쟁을 통해서 소멸되어 간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시장에서 일어나죠. 시장.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 원칙. 여러분 수요 공급 법칙 배웠죠? 그래서 수요 공급 원칙 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수요랑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고 또 수요랑 공급량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 이중성. 무슨 말입니까? 가격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배웠죠. 그게 수요 공급 원칙입니다. 자, 이 경쟁 원칙하고 연관되는 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적합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8번 외부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성 원칙.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적합이란 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적합.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토지 저런 걸 학습을 먼저 해왔어야 하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인문 강의이고요. 압축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잠깐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빌라가 건설된 장소 주변을 봤더니 다 판자촌이에요. 그럼 이거 빌라 가격이 제 값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주변의 토지 또는 부동산 이용과 어울릴 필요가 있어요. 적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변과 어울려야 한다. 아시겠죠? 그게 적합 원칙입니다. 그 부동산의 유용성이 효용성이 극대화되려면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려야 한다는 원칙이 적합 원칙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주변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럼 가치가 낮아져요. 시장에서 도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 원칙에 만약에 미달됐다 또는 하자가 있다. 그러면 감가 대상이 돼요.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이제? 내가 고급 빌라를 지었어요. 주변이 고급 빌라촌이에요. 그럼 저는 주변과 어울리게 건물을 지은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제 값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몇십 미터 안 떨어진 곳에 핵폐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빌라를 파서 옮길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리한 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생태공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외부 효과. 기억나시죠? 그래서 외부 효과, 외부로부터 유리한 작용을 받은 뭐? 외부 경제. 불리한 작용을 받은 뭐라고? 외부 풀경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경제 외적 이런 요소, 이런 거와 관련돼서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작용을 받으면 외부 불경제, 유리한 작용을 받으면 외부 경제. 이게 외부성의 원칙입니다. 외부성의 원칙.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보죠. 주변 부동산과 어울리고요. 내가 주위로부터 유리한 작용을 받았다면 초과인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그러면 경쟁은 치열해질 거예요. 만약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아요. 주변에 또 불리한 작용을 받았어요. 경쟁은 약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외부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적합의 원칙은 변화의 주체가 납니다. 대상 부동산이에요. 내가 주변과 어울려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외부성 원칙은 변화의 주체가 외부입니다. 외부가 변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내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9번 기여의 원칙, 10번 균형의 원칙, 11번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12번 수익 배분의 원칙. 이렇게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기여의 원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야,
부동산 지금 전체 가치가 10억이라고? 왜 10억인 줄 알아? 그 부동산 구성 요소, 토지, 건물 등 거기 안에 건물 지을 때 철제, 무슨 시멘트 막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치를 이렇게 만든 거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 또는 공헌도의 합이다. 이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건물을 한 층 올리는데 비용이 5천만 원이 드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1억만큼 상승한다면 추가적인 비용보다 추가적 수익이 더 크죠. 그럼 추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지. 그게 기여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 적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추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적부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잘 봅니다. 자, 추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완성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빌딩을 지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상 부동산 유용성, 효용성이 극대화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제되고, 알겠죠? 기여 원칙이 전제되고 기여 원칙을 따지게 되는데 만약에 균형 원칙에 미달됐다. 그럼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죠.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기능적 감가 대상이 됩니다. 기능적 감가. 아시겠죠? 가치를 감안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내가 건물 짓는데 어떤 토지에다가 10층 짓고 20층, 30층, 100층, 200층. 그럼 가치는 계속 상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 처음에 체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점차 체감해 간다는 원칙이 수익 체감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항상 계속 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거죠. 자,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10억짜리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말이죠. 10억짜리를 만들면서 투입된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고요. 토지 이외의 것에 예를 들어서 8억을 배분해 줬다. 그럼 자녀분은 2억이 기수된다.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자녀법에 근거가 돼요. 자, 봐요. 전체 10억짜리 부동산이다.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8억을 배분하고 놨는데 정당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는 한 자녀분은 토지 2억이 기속될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마지막에 배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토지를 움직일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배분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토지 자녀법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돼요. 토지에 대한 자녀 손수익을 근거로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최유효 이용인치. 자, 이것은 판서를 줄이고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봅니다. 최유효 이용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전체 봐봅니다. 가치 지원축이 가운데 있죠? 가치 지원축이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요. 중추적 역할. 지원축 가장 중추 역할. 최이 원칙이. 자, 저 최이 원칙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률을 가진 자가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의 이용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경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가장 가치 있게 이용하는 게 최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합원칙, 예비수 원칙 그리고 최이 원칙은 지금 이것은 부동산에만 써요. 부동산에만. 일반 자연은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주변과 어울려야 되고 주변에 영향을 받는 거 부동산 관련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자, 이걸 채용하겠다 이런 거 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는 어때요? 감자 심은 농지요, 건물 심은 택지 아닙니까? 그런 채용 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 다 살펴봤어요. 가치 지원칙 13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저걸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저걸 좀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강좌는 우리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